시험에 나오는 문법이 100%의 시험 문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법 안에도 난이도가 하가 있을 것이고 중이 있을 것이고 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기본 이론에서는 여기에서 이 상의 반 정도까지만 기본에서 배워요. 그리고 이제 이 상의 이 나머지 요 부분을 심화 때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이론을 듣는데 한 이번 주 그러니까 한 4일차 까지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한 4번 정도까지?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난이도가 점점 이제 쌓이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데 너무 쉽다. 이게 기본 이론이라면 나는 기본 이론 안 들어도 될 것 같다. 그거는 첫 번째 수업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를 까는 날이고 우리는 기본 이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의 약 70%와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학습을 합니다. 차근차근 제가 다 진도를 나갈 거니까 처음에 조금 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며칠은 버티시면 돼요. 기본적인 이야기를 까는 순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목차 자체를 봐봐요. 목차 자체가 기초문법이라고 제일 먼저 섹션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라고 하는 문장의 성분 그 다음부터가 이제 뭔가의 시험에 나오는 것 같은 어려운 이름들의 명칭들이 막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기초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34페이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주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동사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수식어 각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향들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쉽다라고 여러분들이 거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1주차, 2주차까지는 조금 워밍업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나셨을 때 오늘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한 3-4번 정도 수업을 듣고 나시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괜찮다. 아니면 어렵다. 아니면 너무 쉽다. 이 3가지 이제 갈래로 나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제가 3-4주차까지 되면 제가 자 이때까지 이제 기본 수업을 이 정도 들으셨는데 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하시면 되고요. 괜찮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 수업이 좀 부담스럽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한 3-4회 수업에 그런 멘트를 제가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학습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이 개강하고 여러분들 한 1주, 2주차까지 그러니까 각 과목의 수업을 한 3번 듣는 데까지는 이 커리큘럼과 이 생활 패턴에 익숙해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영어도 그렇겠지만 다른 타 과목들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중에 비법자 하신 분들 법과는 전혀 무관한 분들은 3법 수업을 들으면 용어 같은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거에 익숙해지고 이런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수업에 진도 나가는 거 여러분들 중에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쉬울 거거든요. 복습할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습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 어휘에다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시간을 할애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어휘에다가 70% 쏟으면 돼요. 초반에는. 그리고 문법에 한 30%만 쏟으면 돼요. 지금은 며칠까지는 계속 어휘에만 신경 쓰시면서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법 제가 진도 쫙 뺄 때 그때 가서 문법에 좀 힘 써주시면 돼요. 아셨죠? 응. 자, 그러면 문법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기초적인 이야기 한번 깔아보죠. 24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자,
팔품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수업을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인강생 분들은 우리가 실강은 이제 16회 수업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일주일에 2번씩 2달 과정이니까 총 16회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강으로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 강좌가 완강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강좌이기 때문에 뭐 64강, 72강 이렇게 적혀 있을 건데 50강 이내로 끝나요. 그래서 보통 48강 정도? 48강에서 50강 정도로 진도가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인강생 분들은 계획을 잡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16회 과정, 16회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까지 뭐 영어 기본 이론에서 진도를 다 못 나가가지고 보충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실강생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는 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강의실이 배정이 되는 순간 보강은 전부 다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들어가 볼게요. 자, 24페이지 펼쳐주시고요. 너무 애쓰면서 들을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좀 마음을 좀 푸시고 제가 뭐라 그런지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문장을 읽어내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문장 안에는 단어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이요, 역할이 2가지 역할로 크게 나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에 오는 순간 저는 비비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지만 제가 집에 가면 저는 누군가의 딸이겠고 누군가의 누나이겠죠? 그런 것처럼 안팎의 역할이 달라요. 품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가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즉 타고난 자기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본디 저는 여자로 타고났고 본디 저는 이런 식으로 타고났어요. 그게 이제 품사예요. 단어로 치면. 품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휘 책을 보시면 옆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게 적혀 있기도 하고 사전에 찾아보셔도 품사가 적혀 있어요. 품사는 타고난 역할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8가지의 품사가 있으나 우리는 지금 8품사가 뭐뭐가 있다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로 명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명자가 사람의 이름을 뜻해요. 그 이름할 때 그 명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됐건 사물이 됐건 개념이 됐건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가리키는 명사, 이름이 명사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개념은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되는데 얘가 문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자기만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얘네들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라고 하는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보어라고 하는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명사의 옆에다가 이거는 필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네, 책 옆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예를 얘기하면 flower, 꽃, company, 회사, secret, 비밀, 사물의 이름, 어떤 개념의 이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린 명사라고 하고, 어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디 자리에?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대명사는 뭐냐? 이 명사라고 하는 거 앞에 이 대자가 클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비비안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겁나 길어요. 비비안 캐서린 뭐 어쩌고저쩌고 김 이래.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할 때 비비안 캐서린 어쩌고저쩌고 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부르기가 힘들잖아. 여러 번 얘기하면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비비안이라고 하는 거 대신 그녀라고 지칭하는 것. 그런 걸 우리는 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그대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명사에서는 우리가 격이라고 하는 놈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격이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her, 그녀의, you, 너, 그것. 너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있을 거고 그녀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만의 이름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그냥
그녀, 그것, 그, 너, 나 이런 말로 지칭하는 걸 우린 대명사라고 합니다. 주목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간다. 동사라고 하는 것의 이 동자는요,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좀 짜증나. 왜 짜증나냐면 사실 우리 영어가 너무 일제 잔재가 많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모든 공무원 영어의 수험서들이 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우리 시험 자체가 옛날식 영어의 베이스를 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쓰고 싶지 않은 이런 일제 잔재들의 어휘들도 써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용어가 어려워서 벽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풀어드릴 거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동자는 움직일 동자이고 그래서 주어의 움직임이나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요 놈이 겁나 중요한 놈이에요. 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동사의 자리에 들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옆에다가 필기를 하나 해서요. 주어와 짝을 이뤄서 세트로 돌아다닌다. 라고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동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비동사라고 하는 놈이랑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을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am, is, are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동사라고 하죠.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일반 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run, 달리다, have, 가지다, are, 이다. 여기서 요 놈만 비동사고 나머지 두 놈은 우리 이제 무슨 동사라 부를 거야? 일반 동사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요런 놈들 전부 다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해요. 팔품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헷갈리는 게 뭘까요? 라고 하면 요 놈과 요 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형용사와 부사를 두 개를 구별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왜 출제 포인트냐면 자, 형용사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부사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문장 안에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더 자세하게 꾸며주는 말이라고 적혔어요. 그러니까 둘 다 꾸며준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어감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서 형용사와 부사는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출제의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형용사는 여러분 현관펜에 드세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 딱 적어보세요. 거기다 딱 현관펜 치시고요. 그 옆에다가 이거를 빨리 필기하세요. 역할은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거나 두 번째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딱 적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앞으로 형용사라고 하는 놈은요 무슨 역할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1번, 2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기해보세요. 자, 무슨 역할을 한다고?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한다. 두 번째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자,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difficult, 어려운, serious, 심각한, little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고 이거랑 이제 부사랑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얘도 꾸며주긴 한데 근데 얘는 여러분 뭘 꾸며주는지 한번 봐봐. 동사 꾸며주고요.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부사가 부사도 꾸며주고요. 문장도 꾸며준대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명사만 꾸며주는데 얘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며주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명사 빼고 다수식 적어주세요. 이걸 왜 적으라 그러냐? 명사를 부사가 꾸며줄 수 있어 없어?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명사를 부사가 꾸며줘 안 꾸며줘? 명사를 부사가 꾸며? 안 꾸미지. 왜? 방금 명사 누가 꾸며준다 그랬는데? 형용사.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을 꾸며줄 수는 있지만 부사가 누구는 절대 꾸밀 수가 없어? 명사라고 하는 놈은 절대 꾸며줄 수가 없어요. 이런 출제 포인트가 시험에 거듭 출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얘는 명사 빼고 다수식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라고 하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형용사라고 하는 놈은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고 불리는 보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수식어야. 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부터 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쓰레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부사는 명사 빼고 다수식하고 두 번째 쩔입니다. 수식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형용사와 부사의 완벽하게 역할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뭐 하셔야 돼? 필기하시고 외워오셔야 돼요. 그런데 알겠고 네 말 알겠고 네가 이제 더 중요한 걸 좀 얘기해봐 라고 하면 이 둘이 또 헷갈리는 이유가 방금 전에 역할이 달랐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었어요. 근데 부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빼고 수식해요. 얘는 겁나 중요한 보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수식어 쩔이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둘의 역할이 구별이 가요. 근데 생김새가요. 비슷하게 생겨 먹을 수가 있어요. 명사라고 하는 놈은요. 아니 형용사라고 하는 놈은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우리는 형용사라고 해요. 근데 부사라고 하는 놈도요. ly로 끝나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야 돼요. 둘 다 ly로 끝날 수 있다라는 지점 때문에 둘은 또 헷갈리는 출제 포인트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직렬뿐만 아니라 타 직렬에서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friend가 누구요? 친구죠. 이거 명사란 말이야. 명사에다가 ly를 붙였어. 명사에다 ly를 붙이면 형용사라고요? 부사라고요? 형용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불러? 형용사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 돼? 친근한이라는 뜻이 되죠. 친절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love라고 하는 거 물론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어.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ly를 붙여.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라고요? 부사라고요? 형용사. 그러니까 얘도 우리는 사랑스러운이란 뜻이 되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예를 들어서 beautiful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으로 단어가 ful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얘가 형용사라는 걸 가르쳐줘.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또 ly를 또 붙여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이건 뭐라고요? 부사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명사를 꾸며줄 수 없고 얘는 수식어 쩔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겨먹은 꼬라지로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품사에 해당합니다. 형용사와 부사는 반드시 구별하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접속사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접속사는 참 말을 또 저렇게 지어놔가지고 이 접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와 또 다른 하나를 이어준다라는 이 문장이 저 문장으로의 연결을 접속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서로 이어주는 말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저는 옆에다가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주로 절과 절을 이어준다라고 적어놨어요. 절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냥 요 정도 읽고만 주시고 여러분 책에는 or and 법만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를 또 적어주세요. 요 파트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암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런 용어가 있구나. 요 정도 익숙해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전치사라고 하는 놈을 볼 건데 요 전자 있죠. 이 전자가 앞전자예요. 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너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리고 우리는 한국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교실 안에 있어. 한국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실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다가 안에라고 하는 위치나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을 우리는 명사 뒤에다가 한글에선 붙여요. 근데 영어에서는 말이에요. 너 어디냐? Where are you? 이러면 나 지금 교실 안에 있어. 그러면 나 교실 안이라고 얘기할 때 classroom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요. 둘의 어순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치사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명사 앞에 쓰인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라고 하는 놈이랑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치사의 뜻 자체가 명사 앞에 쓰는 말이라는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명사가 없으면 얘는 쓸모가 없는 놈이야.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놈은 반드시 전치사라고 하는 놈은 반드시 명사와 짝을 이룬다라고 제가 추가로 하나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적어주시고 시간, 장소, 뭐 기타 등등을 가르쳐주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얘도 수식어야. 부사랑 똑같이 어떤 필수적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전치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순간 다 문장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걷어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화요일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적혀있는 on 전치사예요. The airport 공항이라고 적혀있는 명사 앞에 적혀있는 at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는 중요한 거 없고 얘는 명사 앞에 쓴다. 전치사는 쓰레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전치사에 대한 이론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감탄사는요. 시험에 절대 출제되지 않죠. 몰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놀랄 때 쓰는 거 와우, 오 이런 걸 감탄사라고 하는데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요 정도면 팔부분사 끝나고요. 넘어갈게요. 자,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26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자, 26페이지로 넘어오셔가지고 방금 팔품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타고난 자기의 선천적인 역할을 뜻했다면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고난 그 단어가 문장 안에 쏙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 게 바로 성분이라는 말로 우리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 목적어와 보어 이런 거를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주어 동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주어와 동사는 제가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영원한 짝지라고 적어놨어요. 둘은 항상 짝을 이뤄서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아까도 여러분들 필기를 하나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 안에 주어와 동사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주어라고 하는 거에 이 주자 있죠. 이 주자가 주인 주자야.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이렇게 쭉 적혀 있다라고 하면 이 문장의 주인공이자 주인인 놈을 우리는 주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물어볼 때 누가? 뭐가? 이런 거에 해당하는 말이 주어예요. 외국에서는요. 주인공이 맨 앞에 등장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주로 문장 맨 앞에 위치하는 게 주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어 자리에는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명사의 역할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의 역할하는 것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참 많이 받고 당황을 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주어라고 했으면 동어라고 하지 왜 동사라고 하나요? 이런 질문도 제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여러분들의 그런 지식의 그 날개가 엄청 넓더라고. 저는 되게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서술어라고 해요, 원래는. 주어, 서술어, 주어, 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도 동사라고 많이 부르니까 그냥 주어, 동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동사 아까 말했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하다, 이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얘는 주어 어디에 위치한다 적어놨어요? 뒤에다가 위치한다라고 적어놨죠. 필기를 하나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우리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보고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문장을 이루기 위한 최소의 단위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쵸? 그 말은 자 주어가 이렇게 문장에 적혀 있고 뒤에 이렇게 동사가 적혀 있고 이렇게 마침표가 적혀 있으면 우리는 요거를 이제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는 일형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주어를 S라고 적을 거고요. 동사를 이제 V라고 적을 겁니다. S는 subject의 줄임말인데 전혀 모르셔도 되고요. V는 verb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인데 모르셔도 되고 이제 제가 S라고 적으면 주어 얘기하는 거구나. V라고 적으면 이제 동사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있냐면 The sun rises라고 하는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자, 요런 문장이 보면요. 영어를 아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자, 여기에 띄어쓰기 하나 적혀 있고 여기에도 띄어쓰기 하나 돼 있으니까 이거를 세 덩어리로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자, 우선은 여기 적혀 있는 더라고 하는 놈에다가 밑줄을 한번 꺼보세요. 더라고 하는 거, 어라고 하는 거, 언이라고 하는 놈. 요런 놈들을 우리는 관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필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봤는데 더, 언이라고 적혀있는 뭔가가 나온다면 얘는 뒤에 명사 나온다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적혀있으면 뒤에 명사 나올 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야. 이 더, 어는요. 지 혼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띄어쓰기가 한번 되어 있지만 이렇게 끊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 태양이라고 적혀있는 이 명사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보셔야 돼요. sun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지 명사야. 문장 맨 앞에 있네? 문장 맨 앞에는 누구의 자리라고 했어요? 주어.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주어 S라고 적을 거예요. 주어 뒤에는 누구의 자리라 그랬어? 동사. 그러니까 rise에다가 동사라고 적으시면 돼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졌지? 유식하게 몇 형식이라고 부르면 돼? 일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나요? 응.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여기에 S가 왜 붙어 있는지. 자, 이런 걸 이제 수일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주어가 적혀 있으면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주어 자리에는 명사의 역할하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명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에 더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어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언이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는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명사의 뒤에 es나 s가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 더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명사에 s가 없으면요. 우리는 뒤에 동사에다가는 반대로 s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얘는 앞에 s가 있지. 그러면 뒤에 동사에는 s를 안 붙여야 돼요. 앞뒤가 거꾸로예요. 언제 이야기냐면 이놈의 동사들이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수일치라고 해요. 나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일부분만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이 sun이라고 하는 거에 s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뒤에 동사에는 s를 붙여주는 거라고요. 앞뒤가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고 넘어갈게요. 이제 목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방금까지 배운 것을요, 한번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얘의 짝지인 동사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도 끝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일형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요, 어떤 놈은요, 주어 동사 다음에요, 보어라고 하는 놈이 적혀 있는 문장도 있고요. 어떤 놈은요, 주어 동사 다음에요, 목적어가 적혀 있는 문장도 있어요.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우리는 이형식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삼형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것은 왜 누구는 아무것도 안 쓰고 누구는 보어를 쓰고 누구는 목적어를 쓰냐? 뒤에 누구를 데리고 올지는 이놈의 동사가 결정해요. 이놈의 동사가 야, 나는 보어라는 게 필요해. 그러면 데리고 와야 돼. 나는 목적어를 필요해. 그러면 데리고 와야 돼. 이 모든 것들을 동사라고 하는 놈이 결정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목적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기본적 사항이에요. 목적어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을 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그 앞부분이 목적어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한글 문장이 있어요. 자,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나가 뭐겠어? 주어겠지? 그쵸? 사랑한다가 뭐겠어? 동사야. 우리 한국말이랑 영어랑은 어순이 다르거든. 근데 지금 너를 이라고 하는 이 너자가 뭐겠어? 영어로 치자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너잖아. 이런 걸 우리는 목적어라고 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을에 해당해. 자,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여러분 읽어봐봐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다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뒤에 아무도 안 데리고 올지 아니면 보어를 데리고 올지 아니면 목적어를 데리고 올지를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 동사가. 그 중에서도 야, 나는 목적어 꼭 필요해 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여러분 이런 동사들을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고 부를 거냐? 여러분 필기하세요. 타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타동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어. 그건 뭘 뜻한다? 목적어 필요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동사가 뭐라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 그거를 우린 타동사라고 해. 그리고 이제 얘랑 반대가 되는 게 자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해.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놈을 타동사라고 해.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동사가 타, 자 이런 말로 바뀌는 거예요. 용어에 대한 이해. 그래서 뭔가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문장이 완성된다. 뭔가가 있어야지만 그 타인의 것에 의해서 이 목적어에 의해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완성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런 예문을 봐봐.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문장을 딱 봤는데요. 딱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는 원한다 이렇게 적혀있어. 제가 여러분한테 딱 수업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저는요 원해요 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대체 뭘 원합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대체 뭘 원하는지를 안 적어놨잖아. 이런 우리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 왜? 원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자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런 걸 우리는 목적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그는 예를 들어서 너를 원한다. 돈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원하는 뭔가가 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시를 해줘야 우리는 이게 의미가 통하고 맞는 문장이라고 얘기한다고. 즉 원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자체가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불리고 유식하게 이제 우리는 타동사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야. 영어로 얘기하자면 want가 되겠지. 이런 걸 우리는 타동사라고 한다. 괜찮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보어예요. 자, 목적어랑 보어랑 구별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기초적인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나는 목적어와 보어의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어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을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면요. 이 보자가요, 보충할 보자예요. 무언가를 보충하는 단어를 보어라 그래. 그래서 밑에 여러분 봐봐요.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주어를 보충하거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적혀있죠. 자, 이제 여러분 볼펜을 잡으시고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 우리는 주어의 격에 맞게끔 보충 설명했다고 해서 주격 보어라고 불러. 목적어를 보충 설명했다라고 하면 목적어의 격에 맞게 보충 설명했다고 해서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 영어에서 주격 보어가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이형식이라고 부르고 목적격 보어가 적혀 있는 문장을 오형식이라고 불러. 일단 이렇게만 적어보세요. 네. 자, 그리고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보어를 또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다라고 적혀있죠. 이런 동사를 우리는 옆에다가 적으세요. 이형식 동사 또는 오형식 동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말 돼요? 그는 이다. 나는 하다. 이런 거 말 돼? 말이 안 되잖아. 의사소통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는 학생이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뭔가를 적어줘야지 우리는 의사소통이 완성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보어예요. 그럼 우리는 목적어와 보어를 한번 분간해서 영어 문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쉽게 적을게요, 제가. I love you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I am Vivian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제 이런 걸 보고 여러분 너무 기초적이지만 제가 그냥 오늘은 제가 그냥 맘 잡고 기초 닦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이 문장에서 얘가 동사예요. 얘가 주어죠.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얘가 뭔지를 분석해야 되고요. 얘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얘가 주어고요. 주어 뒤니까 얘가 동사예요. 얘가 뭔지를 분석해야 돼요. 얘가 목적어일까 보어일까? 얘가 목적어일까 보어일까? 이런 걸 이제 분간을 하는 게 이제 기초적인 작업에서 목적어와 보어를 구별하는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선 해석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지만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문법을요. 해석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하수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을 하다 보면 실수를 엄청 많이 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어와 영어가 100% 일치하는 언어적 형태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목적어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대상이 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고 했죠? 그쵸? 얘는 목적어야. 사랑하는 게 너야. 주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랑 너라고 하는 사람이랑 둘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어떻게 너니? 둘은 다른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보세요. I am Vivian은 해석을 해보시면 나는 비비안이다 라는 뜻이죠. 내가 누구예요? 비비안이에요. 비비안이 누구예요? 나예요. 둘은 어떤 관계예요? 같은 관계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그래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걸 우린 뭐라 그래? 보어라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보어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게 기본적인 저 말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영어로 O라고 적을 거예요. object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저는 보어를 이제 C라고 적을 거예요. compliment의 줄임말인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식어라고 하는 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쉽죠? 자, 지금 만약에 이 수업이 되게 어려우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무료로 올려놓은 그 생기초 입문 특강이 있어요. 무료 특강이거든요. 8강이에요. 8강. 8시간 안 돼요. 한 6시간? 이렇게 되는 강의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오늘 수업이 좀 어렵고 나는 주어 동사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다음 시간까지 한번 듣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한번 듣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쉬운 것만 하겠어요? 사실 저도 강사로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쉬운 거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거 가르치는 게 제일 쉬워요. 어려운 거 가르치는 거는 그 수업을 따라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그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가르치는 게 강사 입장에서 제일 쉽고요. 쉬운 거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쉽게 설명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3번째, 4번째 수업까지는 좀 버티셔야 돼요. 수식어. 수식어는 제가 옆에다가 필기를 하나 할게요. 전부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전부. 제가 여러분한테 수식어는 뭐예요? 그러면 전부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수식어 자리에는 전치사라고 했던 아까 품사랑 부사라고 했던 품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문장의 필수 성분을 수식한다. 즉, 얘는 필수 성분이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필수 성분이 아니라는 걸 뭘 뜻하냐면 얘는 형식을 구별할 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수식어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형식이 갑자기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고 그러지 않는다고. 얘는 그냥 갖다 없어도 되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문장에 없어도 된다. 다만 해석을 해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